요즘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흐리고 태풍까지 지나갔는데 제 사연을 지금 클릭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피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복구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51살이고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도 참 우중충하고 가끔씩 벼락도 치고 태풍도 몰아치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제 인생을 돌아보며 저에게 제가 힘들 때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참 복잡하게 얽힌 일이라서 어디 가서 쉽게 속풀이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운영하시던 옷수선집에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다루는 법을 일찌감치 배운 편이었어요. 아무튼 저희 엄마가 꼼꼼하고 솜씨가 좋으셔서 옷수선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내기 좋아하던 제 또래 친구들이 저희 수선 가게에 찾아와서 청바지를 늘리거나 치마를 줄이고는 했어요. 저보다 5살이 어렸던 수지는 자주 옷수선비를 내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지 오빠인 제 남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한마디씩 하고는 했어요. 야, 김수찬. 네 동생 수지가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치마 주려고 하고 돈 안 냈어. 맨날 무슨 외상이라고.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아, 정말? 미치겠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줄게. 수지 걔 지금 몇 살이야. 벌써 얘가 질 나쁜 애들이랑 노는 것 같은데. 네가 생각 좀 써야겠더라. 알았어. 고마워.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수찬이는 항상 모범적이고 바른 학생으로 선생님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신임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찬이의 동생은 수찬이와는 딴판이었어요.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335 몰려다니며 문방구나 슈퍼에서 도둑질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자기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수찬이가 애가 올바른 아이라서 수찬이에게 동생 이야기를 전하면 금방 해결해주고는 했어요. 수찬이 동생 수지가 저희 수선집에서 외상을 지고 갚지 않던 돈도 수찬이에게 말하고 나면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와서 외상값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수지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치마폭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 수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지야, 학생이 이렇게 교복 치마를 줄이면 불편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편하게 하고 다녀. 그러면 수지는 인성을 찌푸리며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옷 수선하는 사람이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지. 돈 벌기 싫어요? 아줌마,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선집에서 일을 하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수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지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네 오빠는 좋은 대학 가서 잘 지내는데 너는 오빠 발돈만큼이라도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맨날 말썽만 부리고 다니고 애가 왜 그래? 아이 짜증나.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해. 여긴 다시는 안 와. 퇴. 수지는 그렇게 바닥에 침을 뱉고 저희 수선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걱정을 했어요. 쟤는 지 오빠랑 완전 딴판이다. 어쩌냐? 수찬이는 대학 가서 잘 지내고 있대? 그렇겠지. 뭐 좋은 대학 갔으니까. 저 집안에서 수찬이 같은 애가 나오는 게 신기하지. 사실 쟤네 엄마도 맨날 도박하고 술에 쩔어서 살던데 참. 그러니까 말이야, 수찬이 엄마가 수찬이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아주 인생을 막 살더라고. 수찬이는 그래도 애가 건실하니 잘 컸지 뭐. 아이고. 수찬이 동생 수지는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불량 학생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삥을 뜯기도 하면서 학교 정학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그런 소식들을 듣기 싫어도 듣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던 수찬이도 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군대를 가기 전에 학교 휴학을 하고 고향이 돌아와서 지내면서 동생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와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야, 여진아, 잘 지냈냐? 너 언제 왔어? 학교 안 다녀? 휴학하고 군대 갈 준비 중이야. 요즘도 수지가 외상지고 안 갚고 그러는 거 아니지? 수지, 우리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우리 수성 가게 안 와. 너도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 시간 되면 나랑 밥이나 먹을래? 같이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남자다 보니까 여자 동생에 대해서 상의할 것도 좀 있고. 그래? 그러자 그럼. 그렇게 저희는 22살의 고향에서 다시 만나서 수찬이 동생 이야기를 핑계로 자주 만나 밥도 먹고 가끔은 맥주도 마시며 점점 서로에게 정을 쌓아갔습니다. 수찬이 동생 수지는 수찬이가 군대에 갈 때까지 정신이 차린 듯 싶다가 수찬이가 군대에 가자마자 또 말썽을 부리고 다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라 치면 짜증부터 내니까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군대 간 수찬이와는 시간 될 때마다 통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수찬이 동생 수지가 저희의 대화 주제였는데 차츰 수찬이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찬이가 군대에서 상병이 되고 휴가를 나와서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도 수찬이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에 다니고 있던 수찬이 동생 수지는 그런 저를 아니 꼽게 보고는 했어요. 언니, 나 이거 바지 통수전 좀 하려고. 내일까지 해줄 수 있지? 그래. 넌 학교 잘 다니니? 상고 다니니까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겠네? 뭐 할 거야? 언니. 우리 오빠랑 사귄다고 무슨 벌써 내 새언니라도 된 줄 알아? 주제 넘은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우리 오빠 서울에서 좋은 대학 다니는데 언니 좀 양심 없다고 생각 안 해? 뭐라고? 또 무슨... 수지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숨이 턱 막히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남들 눈에 보기에는 수찬이가 저에게 아까운 사람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수찬이랑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고향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여서 매일 수성 가게 안에서 일이나 하고 있으니 보내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혼자서 나를 세우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무색해질 만큼 수찬이는 저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진아,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안심이 돼. 너까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 남들 말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고민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수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고 대학을 졸업한 수찬이는 저도 있고 본인 가족도 있는 고향 근처로 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수찬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너 그냥 서울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굳이 여기로 와서. 아니야. 수지랑 엄마 걱정도 되고 서울에만 좋은 회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직장도 좋은 곳이야. 일하다 보면 기회도 많이 생길 거고 너랑 결혼하면 그때 가서 옮겨도 되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결혼? 난 꼭 여진이 너랑 결혼할 건데? 넌 아니야? 수찬이는 그렇게 저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도 수찬이처럼 올곧은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수찬이는 혼자서 거의 본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수찬이 엄마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수지는 제빵사가 되겠다며 제빵학원에 다녔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다 잔소리에 짜증으로 받아쳐서 수지에게는 아무도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찬이마저도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찬이와 저는 26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수성가게에서 일을 하며 적금도 붓고 착실히 돈을 모아서 수찬이가 일하는 곳 근처에 집도 사두었습니다.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라 따로 상견례를 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가족끼리의 만남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에 수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수지는 예단비를 요구했습니다. 예단을 따로 줄 건 없고 그냥 돈으로 주면 좋겠네. 우리가 수천이 장가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네 사람들도 그래. 수천이가 뭐가 아쉬워서 손짓 빠른 여친이한테 장가를 가냐고. 나도 참 그게 아쉽기는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와 저희 친정엄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수찬이가 본인 엄마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뭘 그리 잘났다고. 여진이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애인데 왜 무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단비라뇨. 집도 여진이가 해오는데 못 드는 걸로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얘가 진짜 헛똑똑이라니까? 너 장가가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예담이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0,000원만 줘. 아유.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수찬이 같은 번듯한 사윗감 거저 얻는 거 아니죠. 역시 여진이 엄마는 말이 통하네. 그럼 우린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우리는 뭐 더 할 것도 없고 수찬이랑 여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식장에서 봐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인 수지는 쌩하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은 수찬이만 안절부절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그런 수찬이를 저희 친정엄마가 다독여 주셨어요. 괜찮어. 나도 그 정도는 해줄 생각이었으니까. 너희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장모님,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휴, 저희 엄마도 제 동생도 아직 철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 괜찮으니까 수찬이 너 그만 걱정해. 결혼 준비 잘해보자. 사실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수찬이 하나만 보고 그 기분을 떨쳐내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달 후에 식을 올리고 제 명의로 된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수천집에서도 30분 거리이고 남편의 직장에서도 30분 거리라서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집은 아니라서 그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지른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두 사람이 무슨 빵가게를 열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나앉았거든요. 남편이 받은 월급의 거의 대부분은 시댁에 빚을 갚느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수성가게에서 일도 하고 부업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썼어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진아, 결혼해서 우리 집에 신경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뱃속에 우리 아이한테도 부끄럽고. 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난 수찬씨 마음 이해해.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두 사람 빚만 다 갚으면 나 그냥 인연 끊고 살 거야. 그동안 아버지 없이 내가 집안에 가장 노릇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어. 여진이 너 아니었으면 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뱃속에 아이나 잘 키울 생각하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차린 빵가게가 망하고 시어머니는 또 도박에 빠져서 지내고 시누이는 몰에서 돈을 버는 건지 사치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시댁 생각하면 속이 시끄러워서 저는 신경을 끊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남편과 제 소중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 저는 한동안 수성가게에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갓난아이에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젖을 물려야 해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없어서 힘드실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수성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애가 1살이 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수성가게 근처의 어린이집에 맡기고 엄마와 함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시댁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결심이 상당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도 그만할래요. 빚도 반 이상 갚아드렸잖아요. 엄마도 일 좀 하세요. 도박 끊으시고요. 수지 걔도 정신 차리고 일 구하라고 하세요. 더 늦기 전에요. 저는 이제 엄마랑 수지한테 신경 끄고 살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고 나서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끔씩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수성가게에서도 일을 하면서 유명한 맞춤 양복점에도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수입이 꽤 짭짤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사정을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가끔씩 시댁에 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저도 맞춤 양복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엄마와 하던 수성가게는 엄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진아, 이번에 출장 다녀오면 서울 가서 같이 집 알아보자. 장모님이 걱정되긴 한데. 우리 엄마는 워낙에 당찬분이라서 괜찮아. 여기에 친구도 많으시고 나 수성가게 일 그만두면 같이 일하실 분도 이미 구해두셨더라고.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 준이랑 여진이랑 나랑 앞으로 서울에서 더 행복하게 살 생각에 나 너무 기뻐. 그래, 출장 다녀와.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비보를 듣고 저는 제 남편이 아닐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한 손에 끼워진 저희의 결혼 반지를 보고 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어요.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이 왜 죽어? 너 만나서 그렇게 애가 딴 사람처럼 변하더니 결국에는 이게 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에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 말 같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게 모두 제 탓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장 한켠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제 딸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어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수찬아, 여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얼마 후에 저는 남편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위로금이 나왔어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면 서울로 이사를 하기로 했던 꿈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저는 일도 못하고 아이와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휴, 목말라. 음료수 좀 내와라.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시누이는 그 옆에서 손톱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쓰러질 듯이 비틀대며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있던 오렌지 주스 2잔을 따라서 시누이와 시어머니 앞에 대령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마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로 저에게 돈 타령을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오빠 죽고 나서 이 큰 집에 혼자 사니까 좋아? 남편 없애고 호강한다, 그치? 시누이가 그렇게 말했고 바로 연달아서 시어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너, 우리 수찬이 앞으로 보상금 나온 거 알고 있어. 얼마 나왔니? 그거 우리 아들 죽고 나서 나온 돈인데 네가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 돈 우리한테 다 토해내. 네? 어머니, 그 말씀하시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볼 일 있어서 재수 없는 날 찾아오겠어? 얼마야? 얼마 받았어? 이 사람들이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아들이 죽고 나서 나온 보상금을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지금 수찬 씨 죽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제가 힘없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래. 빚도 갚아야 하고 이번에 좋은 자리가 나와서 수지랑 나랑 디저트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네가 좀 이해해라. 1억은 되니? 그 정도면 빚 다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이요? 1억이면 되죠? 그럼 더 이상 주고 수찬 씨랑 저한테 돈 요구하시는 일 없으신 거죠? 저는 화도 나고 오기도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1억 있어? 어머, 보상금 있기나 나왔나 보네? 보상금 5천이고요. 제가 5천 더 해드릴게요. 앞으로 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맹세하시면요. 그럼 우리가 너 괴롭힐 일이 뭐가 있냐? 수찬이도 죽고 너랑 우리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리고 죽은 수찬 씨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디저트 가게 그것도 제발 열심히 하셔서 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요. 참나, 얘가 별말이 다 안 해. 우리가 알아서 해. 돈이나 내놔. 저는 그렇게 죽은 남편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에 제 돈을 합쳐서 1억이 든 통장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줘버렸습니다. 둘이서 신이 나서 그 돈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죽은 남편이 얼마나 살면서 힘들었을지, 저 철없는 두 사람 보필하면서 힘들게 살다 허망하게 죽은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수성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맞춤 양복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기 때문에 가게 한켠에 양복점도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회사도 많이 생기고 싼 가격에 맞춤 양복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저희 수성가게와 양장점은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딸도 어느새 말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유치원생이 되어서 손이 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디저트 가게를 차려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회복해서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점점 체력이 딸려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를 응급실에 모시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베이식밖에 없는데 증여자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드릴까요? 의사의 말에 저는 당연히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때부터 저와 저희 엄마는 엄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엄마, 꼭 폐이식 받고 엄마 손녀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가야지. 힘내, 알았지? 그럼 엄마가 누군데? 나 이런 걸로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엄마 걱정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저희의 희망과는 달리 엄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뇌사자가 발생하면 저희 엄마가 폐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기자도 많았고 저희 엄마 차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옷수선 가게에는 먼지가 많아서 저는 굳이 일을 하러 오겠다는 엄마를 말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저희 엄마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엄마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고 저희 엄마의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분리 헌혈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서 피가 부족해서 지정 헌혈로 받으면 되거든요. 주변에 O형 혈액형 가진 분들에게 부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혈소판 분리 헌혈이라서 2시간은 병원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알아볼게요. 제발 저희 엄마 살려만 주세요. 아휴, 저희도 안타깝네요. 이제 어머님 폐이식 받을 날만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주변에 누가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를 굴리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남편의 혈액형이 O형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시누이도 혈액형이 같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작정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혈액형이요? 저 O형인데요? 아, 정말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정원들이 필요한데, 아가씨, 제발 부탁할게요. 2시간만 시간 내서 저희 엄마한테 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어머,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나 주사 바늘 무서워서 헌혈 그런 거 평생 해본 일이 없어. 바늘 무서워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한테 무슨. 그리고 우리 오빠 죽고 남인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줘야 돼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끊어요. 아니, 아가,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매정한 신우이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제 동창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리고 겨우 헌혈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몇 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친구들이라서 시간이 난다고 했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퇴근을 하고 병원에 와주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4-5명의 친구들로부터 헌혈을 받고 저희 엄마는 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휴, 여진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너 기운 좀 내.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네가 기운 내야 어머니도 금방 회복하시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친구들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불을 끈 저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의식이 들었을 때 엄마는 저를 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진아, 엄마 살고 싶어?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차분하게 엄마에게 대답했어요. 엄마,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엄마 살아서 엄마 손녀랑 나랑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괜한 생각하지 말고 금방 태어날 거라고 그 생각만 해요. 여진아, 고마워. 하지만 한 달간 페이식을 받지 못하고 저희 엄마는 결국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저와 제 딸을 엄마 곁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준이야, 할머니한테 작별 인사 드려. 왜?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가지 마. 준이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그 말에 저는 미친 듯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겨우 진정을 하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랑 준이랑 엄마 못 가지 열심히 살게.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세요. 엄마.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던 엄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증오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헌혈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을 때 주사 바늘이 무섭다는 핑계로 야멸차게 전화를 끊었던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본인들 힘들 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1억을 해주고 그 돈으로 지금 디저트 가게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지요.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에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남편이 그런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다 죽은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이 인간들 가만 안 둬. 저희 엄마에게 헌혈을 해줬던 동창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들도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수지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돼 처먹게 행동하고 다니더니 애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지금 하는 디저트 가게도 네가 준 돈으로 한 거라며. 거기 인기 많더라.
근데 비싸다고 불평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 어. 저는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까지 마친 후에는 제 마음속에 복수심밖에 남지 않은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신우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 맘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디저트 가게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개의 글이 뜨더라고요. 그 글들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니 예상보다 더 욕이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거만하고 디저트 양이랑 퀄리티에 비해서 비싸기만 하네요. 전에는 제 아이들 먹여주려고 같이 갔는데 시끄럽게 군다고 내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요? 그 글 밑에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평판이 좋지 않은 가게였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가서 그나마 적자는 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소심에 눈이 빨개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우와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 이름을 제목으로 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의 만행과 저희 친정엄마에게 헌혈을 부탁했을 때 신우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디저트 가게가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다 적었어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게 달리고 다른 유명 사이트에 제가 쓴 글이 옮겨지면서 더 화제가 되었어요. 어쩐지 그 디저트 가게 사장 두 사람 인상부터 글러먹었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런 속사정이 있었네. 다시는 안 갈게요. 그리고 글 쓴 분 힘내세요.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 상처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 다 헤집어졌던 제 마음의 상처들이 그나마 조금은 아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게시한 지 일주일 만에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지금 미쳤어요? 그걸 언니가 쓴 거 맞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일부러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인사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게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언니가 그걸 올린 다음부터 손님 완전 뚝 끊겼어요. 파리만 날린다고요. 얼른 그걸 내려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해명글 올리고요. 뭐라고요? 뭘 어쩌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쓴 게 다 사실이잖아?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뭐라고? 야, 내가 미쳤냐? 그리고 그 글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퍼질 대로 다 퍼져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자업자들이란 말 알지? 너도 좀 당해봐야 돼.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운영하던 수성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무렵에 씩씩대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싸대기를 날리고는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글 내려. 그거 당장 내리고 해명하라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뭐라고? 이게 어디서 악만 늘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얼른 맘카페에 쓴 내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쳤고 시누이도 옆에서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예정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에 정말 코웃음을 치게 되더라고요. 예정이요? 지금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반성하는 마음은 하나도 안 들었나 보네요. 우리 엄마 죽어갈 때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주사바네 무섭다고 헌혈 그건 뭐라고 안 해준다고 난리였잖아요. 글 절대 못 내리고 해명글은 꿈도 꾸지 마.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제가 그렇게 윽박을 지르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냅다 제 가게로 들어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애원했어요. 언니,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오빠도 죽었고 언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미안해요.
근데 엄마랑 나랑 그 디저트 가게 운영하면서 정말 새 출발을 했었거든요. 가게도 장사 잘 되고 있었고 거기 망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언니, 한 번만 부탁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신우이가 그렇게 애원을 하자 시어머니도 태도를 돌변해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여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수지가 어릴 때부터 주사바늘을 무서워해서 병원 앞에서 도망가고 그랬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섭섭한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습니다. 둘 다 그만하세요. 헌혈 안 해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런 줄 알아? 두 사람은 좀 당해봐야 돼.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보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 듣기 싫고 얼른 나가.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기를 들자 두 사람은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쫄딱 망하면 속이 훈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찜찜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디저트 가게는 완전히 망해서 가게를 빼야 했고 저는 제가 운영하던 수선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춤 양복점을 차렸어요. 수선 가게도 함께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양복점 손님이 더 많아져서 양복점을 전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저는 직원도 두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은 꽤 입지도 좋아졌고 잡지에도 몇 번씩 실리면서 유명한 맞춤 양복점 가게가 되었네요. 제가 유명해지자 여러 가지 유혹에 숨길 일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길만 파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도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잘해준 덕분에 지금은 서울의 명문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벌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딸은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꼭 외교관이 될 거야. 나 외국에서 살면 엄마도 같이 거기서 살자. 엄마가 왜 너랑 살아? 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딸이 아직은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징그러. 난 결혼 안 해. 엄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하러 가는 거 알지? 알지. 우리 딸내미가 매년 이맘때쯤에 예약해둬서 엄마가 또 그 똥 나오는 약 먹고 고생하게 생겼네. 엄마는?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제 딸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네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 딸도 결혼을 하겠죠. 아직은 어리니까 지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는 이순이가 되겠죠. 아이고, 벌써 섭섭한 감정이 드네요. 저도 쿨한 척은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와 죽은 남편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준 전 시댁 식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금도 빌빌대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고향 동창에게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잘 살아갔으면 하네요. 듣고 있어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인생 잘 꾸리면서 사세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